구어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30번째 415페이지 5페이지 프롤로그序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구어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구어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군사병원 기사단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구어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lera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구어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구어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구어기사단 외에도 성요한기사단, 병원기사단, 호스피탈러,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 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 한다. 구어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오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리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구어기사단은 가르니에드 나블루스, 릴라당, 장 파리소드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레른, 하노보 등
쟁쟁한 유럽의 왕과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체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쌔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구어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 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의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도인 피터 드루커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인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 가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소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구어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구어기사단은 십자군과 중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성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봐도 구어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도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구어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구어기사단의 천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현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구어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구어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 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왕좌의 게임의 주연 나이트워치 모티브가 된 조직의 길고 웅장한 이야기.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고 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오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세풍의 거리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세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고 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천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다. 415페이지. 다음날 기사단의 결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무스타파 파샤는 정찰을 실시한 다음 파얄리 파샤와 회의를 열었다. 두 사령관은 로더스와는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라이벌 투르굿이 도착하기 전까지 전공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에만 동의했을 뿐 공격 목표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 무스타파 파샤는 배후의 위험이 되는 코조섬과 무디나를 먼저 공략한 다음 생리아를 공격하자는 전략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알리 파샤의 최우선 과제는 함대의 보전이었다. 곧 여름이라지만 6년 전 롬에 가스를 덮쳤던 돌풍이 불지 말라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해군은 육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에 만약 대참사를 당한다면 복구에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전함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안전함만. 물론 비르그와 생리아가 있는 그랜드 하버는 당장 확보하기 어려우니 피알리는 성 엘모 요새 북쪽의 마르삼세트만을 원했다. 결국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비르그와 생리아 두 요새와 바다 건너 성 엘모 요새 중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피알리는 성 엘모 요새 공격을 원했고 이것은 관철되었다. 당시 발레트 총장 등 기사단의 수뇌부는 오스만군의 다음 공격 목표가 어디일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고민은 그날 밤 바로 해소되었다. 그리스도교 출신이었던 무스타파 파샤의 호위병이 탈주하여 그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발레트로서는 낭보였다. 성 엘모 요새를 공격하는 사이에 비르그와 생리아 두 요새의 방어 태세를 보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반젤리스타라는 이탈리아인 공병 장교가 요새 보강을 총지휘하였다. 5월 23일 오스만군은 중포를 10마리가 넘는 황소가 끄는 수레에 달아 시베라스 산으로 끌어올렸다. 그 산길의 길이는 11km가 넘었다. 바퀴의 마찰음, 황소의 울음소리, 인간들의 함성이 요새를 지키고 있는 방어군에게도 들려왔다. 다음 날 오스만군은 24문의 대포를 배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라 발레트도 그동안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성 엘모 요새에 남은 몇 안 되는 아내자들을 대피시키고 100명의 전투병과 60명의 갤리슨 노예 그리고 식량과 탄약을 실어 보냈다. 발레트는 성 엘모 요새는 몰타의 열쇠이다라며 구원부대를 격려하였다. 이렇게 성 엘모 요새의 수비병력은 750명으로 증강되었다. 그 중에 기사들은 64명이었고 사령관은 이탈리아 피에몬테 출신의 노련한 루이지 브로글리아가 맡았다. 부사령관은 스페인 출신의 젊은이 후안 데 에굴라스였다. 이미 로도스에서도 증명되었지만 오스만군의 공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기사단이 주인공인 이 책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헝가리와 페르시아에서도 그들의 기술은 승리에 큰 역할을 했었다. 이른 전과를 거둔 오스만군의 노련한 기술 장교들이 시베라스 언덕에 올라가 성 엘모 요새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별 모양의 성 엘모 요새는 너무 작아 면문의 포밖에 설치할 수 없고 사각지대도 많으며 몸을 숨기며 총을 쏠 수 있는 총알도 없는 허술한 요새이므로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5월 24일) 시베라스 언덕 정상에 설치된 대포들이 성 엘모 요새를 강타하기 시작하였다. 장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교대로 포격이 이루어졌지만 그 위력은 엄청났다. 쇠포탄과 돌포탄이 성 엘모 요새를 강타하였다. 석회암 지지림에도 불구하고 참호 작업 역시 시작되었고 땅굴과 참호가 뚫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형의 협소함과 지질 때문에 로도스 때처럼 수십 개의 통로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어려움과는 별도로 강한 인내심을 지닌 예니체리 군단 저격병들은
방심한 수비대원을 30명이나 쓰러뜨렸다. 물론 발레트가 이를 수수방관할 리 없었다. 성 안젤로 요새 끝부분에 사문의 대포를 설치하고 내문의 대포를 설치하고 오스만군의 포대에 대응 포격을 가했다. 이 포격은 오스만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 특히 피알리 파샤는 돌조각을 맞고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병 쪽이 궁지에 몰린 것은 명확하였다. 발레트는 대포 소리에 놀라 개들이 짖어대자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는데 자신이 아끼는 사람께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5월 26일 밤 성 엘모 요새의 지휘관 중 하나인 후안 데 세르나가 비르구로 넘어가서 발레트 총장을 만났다. 그는 구호기사단원이 아니라 스페인군 소속이어서 총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없었다. 아마 이 때문에 그가 온 것일 텐데 그는 증원군이 없다면 작고 허약한 성 엘모 요새는 일주일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당시 발레트 총장은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자 발레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며 자신이 직접 성 엘모 요새로 가서 방어를 지휘하겠다고 응수하였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진 세르나는 바로 돌아가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발레트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다. 놀랍게도 사지인 성 엘모 요새로 가겠다는 지원자들이 적지 않았고 세베리노 대 메드라노가 지휘관을 맡았다. 이렇게 기사와 스페인 병사들로 구성된 120명이 성 엘모 요새로 넘어갔다. 식량과 탄약을 들고 갔으면 물론이다. 그들이 타고 간 배에는 부상병들이 타고 비룩으로 넘어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구원병을 보낸 다음 발레트는 이사회를 다시 열었다. 그는 성 엘모 요새는 함락될 수밖에 없다지만 톨레도의 구원부대가 올 때까지의 시간은 버려야 한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압도적인 오스만 함대에도 불구하고 몰타와 시칠리아 연락은 용케 요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톨레도는 5천의 병력은 확보했지만 갤리선은 30척밖에 없었다. 제노바의 도리아는 롬바르디아에서 오는 병력을 기다리다가 늦어지고 있었고 막상 출항하려니까 폭우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정보는 오스만 쪽에도 전달되었기에 그들은 선원들을 상륙시켜 이런저런 노역에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몰타와 유럽 사이의 연락을 끊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발레트의 격장지게는 어쨌든 먹혀 들어갔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6월 2일 성 엘모 요새의 망루에 서 있는 병사들은 멀리서 오는 대선단을 발견하였다. 수비대는 톨레토의 구원병이라 생각하고 환호하였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선원들의 수호성인이자 이 요새의 이름이 된 성 엘모의 축일이니 그럴만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함대를 몰고 온 인물은 투르고시였다. 그는 북아프리카에서 모은 1,500명의 정예부대를 13척의 갤리선과 30여 척의 작은 범선에 태우고 오는 중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최소한 그리스도교도 6명을 죽이겠다고 알라에게 맹세한 자들이었고 마타시에테라고 불렸다. 물론 투르굿은 사람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내문의 대형 공성포를 비롯한 무기도 싣고 왔다. 다음 날에는 울리치알리도 도착하였다. 사람 이름이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투르굿은 몰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쟁을 가장 끄림칙하게 여겼던 인물이기도 하였다. (1540년부터) 6차례나 몰타섬을 약탈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몰타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물론 이런 미신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몰타 공격에 투입할 인적 자원으로 자신의 본토인 북아프리카에 비수처럼 박혀있는 스페인 거점들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실용적인 목적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피알리 파샤는 갤리선을 멋지게 정렬시켜 대선배를 맞이하러 갔다. 성 엘모 요새 앞을 지날 때에는 시위를 위해 포탄을 한 발 쏘았지만 엉뚱하게도 오스만군의 참호 안에 떨어져 아군을 죽이는 팀킬을 저지르고 말았다. 반면 성 엘모 요새에서 발사한 포탄은 갤리선 한복판에 정확하게 명중하였고 피알리 함대는 이 배를 급히 무트로 끌어올려야 하였다. 북쪽 해안에 상륙한 투르굿은 미르사의 본진에 도착하였다. 여러 정황상 그는 몰타섬에 도착하여 전황을 파악하고는 고초섬과 엄디나를 먼저 공격하자는 무스파타의 의견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최대한 빨리 성 엘모 요새를 함락시키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휘를 맡았다. 투르굿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이미 반세기 전에 일어난 이집트 정복 때 포병으로 참전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유능한 포병 장교이자 공성전의 대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삼각형의 외곽 보루를 먼저 치기로 결정하고 상륙 다음 날인 6월 3일에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420페이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 엘모 요새 공방전. 투르굿은 공병대를 먼저 보내 요새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 사다리를 장비한 예니체리 부대를 보내 공격을 시작하여 외곽 보루를 점령하고 두 문의 대포까지 노획하였다. 요새를 몰아본 요새까지 밀어붙였지만 방어군의 맹렬한 반격에 밀려 후퇴하였다. 오스만군의 전사자는 500명이었고 대부분 최정예 예니체리였다. 기사단은 기사 20명과 병사 60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 그 중에는 프랑스 출신의 용맹한 기사 라 가르당포도 있었다. 그는 격전 과정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는 치명상을 입었다. 전우들이 그를 돌보려 하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자네들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라. 하고 요새 성당까지 기어가 제단 아래에서 숨을 거두었다. 오스만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장악한 외곽 보루에 흙을 가득 담은 염소 가죽 포대를 쌓아 올려 보루를 성 엘모 요새보다 더 높게 쌓아 올리고 해자를 메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 4일) 새벽 라파엘 살바고라는 스페인 기사와 루이스 미란다라는 지휘관이
비르구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톨레도의 서신을 지니고 시칠리아의 갤리선을 탔다가 보트로 갈아타고 오스만의 포위망을 뚫고 요새에 도착하여 상황을 살펴본 후 용케에 도착한 것이다. 성 엘모 요새와 비르구 사이의 좁은 뱃길은 낮에는 오스만의 저격병 때문에 통과가 불가능했고 밤에도 상당히 위험하였다. 살바고와 미란다 일행도 선원 하나를 저격병의 총탄에 잃어야 했다. 그들의 노고는 대단했지만 가져온 소식은 암담한 그뿐이었다. 성 엘모 요새의 함락은 시간 문제이며 톨레도의 구원병도 빨라야 6월 20일에 출발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발레트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성 엘모 요새를 포기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병력과 물자를 그곳으로 보냈고 아예 미란다를 방어 지휘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하였다. 미란다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평민 출신 병사들의 심리,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술, 도박, 여자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노련하고 현실적인 지휘관이었다. 물리적으로 여자는 줄 수 없었기에 돈을 풀고 연병장 주변의 아케이드의 도박장과 술집을 차렸다. 함락 직전의 조그만 요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당장은 병사들의 사기가 올랐다. 오스만 군의 포격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시베라스 언덕에 배치된 대포는 50문이 넘게 늘어났고 수천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